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랑 하랑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특별한 미술 수업, 내가 사랑한 화가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자인 스타 전시해설가 정우철 작가의 안내로 화가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작품이 마음에 와닿는 아주 매력적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먼저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을 몇 가지 공유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해서 외면당한 비운의 천재 화가 베르나르 비페는 말했습니다. 나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다. 파도는 계속해서 덮쳐오고 밀려오기를 반복한다.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때로는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면서 간신히 조종간을 잡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정우철 도슨트는 말했습니다. 거장들의 인생을 공부할 때마다 느낍니다. 지금은 너무나 멋있고 위대한 예술가라고 존경받는 전설이 되었지만 그들 중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들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미술이 어렵진 않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전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술의 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술은 좋아하긴 하지만 어려운 분야, 그리고 더 알고 싶지만 나는 그 깊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분야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전시회 가면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 설명해주는 도슨트의 이야기를 듣는 것. 딱 거기까지가 제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림은 작가의 언어이자 작가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작품이 마음을 건드리는 그 짜릿함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자는 화가의 인생과 작품의 매력들을 아주 재밌고 쉽게 여러분들 앞에 펼쳐 놓는데요. 11명의 작가들 중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했던 사연을 가진 화가 베르나르 비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죽음으로 물든 파리의 민낯까지 사랑한 베르나르 비페는 말했다. 인생이 만약 멋진 것이라면 예술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파리에 젊고 잘생기고 부자인데다 재능까지 출중한 남자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게다가 성실하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어서 파리는 온통 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모든 걸 가진 듯한 이 남자 이름은 베르나르 비페. 당시에 그가 전시회를 한번 열었다 하면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전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주변 교통은 죄다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 그에게는 비용을 모아서 개인전을 열어주는 오늘날로 치면 아이돌 그룹의 팬덤 같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비페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기를 누렸던 비페에게는 구상의 왕자라는 찰떡 같은 별명이 붙기도 했답니다. 구상이 뭔지는 몰라도 저런 별명까지 붙은 걸 보니 구상이라는 요소가 그의 인기에 톡톡히 한몫했다는 점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상은 추상에 대응하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비페는 직선 표현에 능숙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을 직선으로 표현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법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비페의 그림은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갑니다.
뷔페는 추상의 시대의 구상을 고집하는 작품 스타일로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갔고 28살이 되던 해에는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좀 이상해요. 사람들은 다 비쩍 말라있고 눈동자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건물과 하늘은 모두 흑빛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려한 예술의 도시 파리는 그의 작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또 다른 인기 요인이 있죠. 그가 그린 모습이야말로 전쟁이 한바탕 휩쓸고 간 파리의 진짜 민낯이었거든요. 당시 대중이 그의 그림에 깊이 공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와 명예와 인기를 모두 가진 예술가가 지극히 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게 위선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의 면면을 저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는 개인의 생애를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어느새 뷔페에게 환호했던 1950년대 당시 파리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드라마보다 드라마 같은 천재 화가의 발견. 베르나르 뷔페는 192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울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뷔페의 기억에 남아있는 행복한 순간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무심한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라니 다소 진부하게 들리지요. 그런데 뷔페에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지닌 다정함은 보통 사람들과는 그 깊이가 달랐거든요. 아, 어머니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는 같은 것이었구나. 어린 뷔페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엄마는 사랑입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사랑 넘치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뷔페는 11살이 되던 해에 리세 카르노 중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하고 성격도 소심해서 따돌림을 당하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는 책에 그려진 사파를 따라 그리기 시작합니다. 세심하고 다정한 어머니가 아들의 이런 모습을 놓칠 리 없겠죠. 일찍이 아들의 재능을 알아챈 어머니는 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낮에는 중등학교를, 밤에는 파리의 야간 미술학교를 다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중생활 덕분에 뷔페는 낮에는 외롭지만 밤에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뷔페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건 어머니의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별로 객관적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뷔페가 15살이 되던 해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그가 진짜 천재라는 게 밝혀집니다. 낮에 조용히 다니던 중등학교에서 뷔페가 갑자기 교육과정을 비판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뷔페는 결국 퇴학을 당합니다. 큰일이죠. 그런데 곧 퇴학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한 분이 뷔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뷔페, 네가 퇴학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내가 미술학교 한 곳을 추천해 줄게. 어때? 마치 드라마 같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뷔페가 신이 나서 시험을 치러 간 미술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였거든요. 학교 이름이 생소하다고요? 이곳은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학교예요.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드가, 모네, 들라크루와 르누아르. 누구나 아는 미술계 거장들이 모두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뷔페도 이곳을 추천해준 선생님도 몰랐던 입학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제한. 15살은 너무 어려서 입학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나이에 걸려 입학이 안 된다면 드라마라 할 수 없죠. 뷔페가 제출한 작품을 본 감독관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아니 15살짜리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런 천재를 놓칠 수는 없지. 그렇게 뷔페는 에콜 데 보자르에 조기 입학을 합니다. 뷔페의 천재성이 정식으로 입증된 순간이죠. 입학 후 뷔페는 처음으로 고전풍의 그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기초를 쌓으면서 자신의 개성도 살리는 법을 터득합니다. 나는 오직 살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뷔페가 초기에 가장 주력한 것은 정물화였습니다. 특별한 대상을 그렸던 건 아닙니다. 책상 위에 과일, 유리병, 와인잔처럼 집에 있는 평범한 물건을 주로 그렸죠. 그런데 뷔페의 정물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맞아요. 하나같이 전부 말라 비틀어져 있죠. 그릇은 아예 비어 있고 사람들도 빼빼 말라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 건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비어 있는 시대였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당시는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이 모든 생산물을 약탈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파리는 식량 배급제를 시행했고 심한 굶주림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뷔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본 것 중에 풍성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일단 살아있으니 생활을 이어가긴 하는데 누굴 봐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건조한 모습을 정물로 그렸습니다. 단순히 정물화를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시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의 그림에는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물감을 칠한 후에 긁어서 스크래치를 낸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자국은 뷔페의 그림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건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그는 가난해서 한 번도 자신이 산 재료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녹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재료를 선물해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마저도 아껴 써야 했기에 물감도 아주 얇게 칠했습니다. 뷔페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했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폭발하는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니 그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붓의 뒷부분으로 배경을 긁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에서 발견되는 이 수많은 스크래치는 결국 어린 뷔페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의 개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처가 많았던 어린 뷔페는 장례식에도 집착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대 상황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1944년 그가 살던 동네에 미사일이 떨어져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는데 뷔페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합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죠. 훗날 뷔페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죽음이 보였다. 이처럼 늘 죽음을 염두에 두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일까요? 애도와 슬픔이 짙게 묻어나는 일반적인 장례식 그림과 달리 뷔페가 그린 장례식 그림은 한없이 무미건조합니다. 건물에는 음영 표시가 없고 인물도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죠. 마치 도시 전체가 죽어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뷔페를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젖었지만 뷔페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기에 그는 최악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사랑의 소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내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요. 형은 징집된 상태였으니 뷔페는 그야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그림에 몰두했는데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오직 살기 위해 그렸다. 뷔페의 시대가 열리다. 오늘날 우리가 감상하는 뷔페 초기작들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단지 살기 위해 그렸던 절박한 생존의 흔적입니다. 연이어 맞닥뜨린 충격으로 뷔페는 에콜대 부자를 자퇴하고 스스로를 사회와 단절시킨 채 계속 그림만 그리기도 해요. 그러다 18살이 되던 해에 다시 뭔가 작정한 사람처럼 그동안 그린 작품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뷔페가 오직 살기 위해 그렸던 정물화와 장례식 그림들이 전시장에 걸리는 순간 프랑스 예술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요. 어둡고 건조한 이 그림들의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사로잡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시대의 공감입니다. 대중은 뷔페의 그림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의 본고장으로 프랑스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풍경이 바로 그 당시 프랑스의 진짜 민낯이었어요. 화가로서 첫 전시회를 끝낸 뷔페에게는 20세기의 증인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데요. 뷔페는 세상을 직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을 그리면서 직선을 활용한 화가가 없었습니다. 뷔페 이전에는 세상을 직선으로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프랑스 사람들에게 그의 그림이 충격적이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뷔페가 구상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또 하나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로 구상의 왕자이죠. 그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다음 해에는 팬들이 돈을 모아 개인전을 열어주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비평가상을 받죠. 프랑스 미술 역사상 20살짜리가 비평가상을 받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프랑스 전체가 뷔페의 세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상과 추상을 짚어볼까요? 쉽게 말해 구상은 형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사람이고 이건 의자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림은 구상회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뭐야? 도대체 뭘 그린 거지? 라는 생각만 든다면 그건 추상회화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다시 뷔페 그림을 함께 볼까요? 아주 명확하죠. 뷔페는 구상화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기에 구상의 왕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을까요? 당시 대중이 뷔페와 비교했던 인물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된답니다. 1950년, 프랑스 사람들은 그를 피카소와 견주기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의 파리 에디터는 이런 말을 했죠. 피카소는 구식이다. 한물 같다. 이제 프랑스 예술계는 뷔페다. 파리에서 명성과 부를 모두 거머쥔 뷔페는 프로방스로 떠납니다. 5년간 그곳에 머물며 새로운 표현 기법을 연구하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의 그림도 전쟁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다채로운 색을 머금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멋있게 표현한 거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비로소 물감 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쓰지 못했던 색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미술계의 현상으로 등극하다. 이 시기에 뷔페가 가장 많이 그린 건 인물화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 인물들을 보면 그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표정하고 멍한 얼굴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사람들. 생기와 초점이 사라진 눈동자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내면에 갇혀 있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와인 한 잔 그리고 여인은 뷔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1955년, 그는 프랑스 최고의 미술 잡지인 꼬네상스 데자르 매거진에서 선정한 전후 예술가 10인 중 1위를 차지합니다. 이를 계기로 뷔페는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3년 뒤인 1958년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를 뽑는 페뷸러스 영의 이름을 올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앤 리치 핸섬의 표본이에요. 이때 뷔페와 함께 선정된 사람들이 지금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과 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인데 심지어 이 셋은 절친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유유상종이 아닐까요? 페뷸러스 영 5의 파급력은 너무나 대단해서 그 해에 열렸던 뷔페 전시 기록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8년도 뷔페 전시는 전시회가 아니었다. 그건 폭동이었다. 대체 전시장에 얼마나 사람이 몰렸으면 폭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1950년대 후반에 뷔페가 전시회를 한번 열면 그 도시가 마비되었다니 과장이 아니겠죠. 심지어 피카소의 그림보다 뷔페의 그림이 더 비쌌다니 부연할 필요가 없겠네요. 18살에 처음 작품을 출품하고 28에 백만장자가 된 뷔페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0년대 뷔페는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와 명예의 정점을 찍은 뷔페는 이후 다소 생뚱맞은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성 하나를 통째로 구입해 거기서 살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혹시 베르나르 뷔페를 검색해 보셨다면 롤스로이스를 타고 성에서 사는 화가라는 설명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뷔페가 그저 부를 과시하며 호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성을 산 건 아니랍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뷔페는 어머니와 함께 브르타뉴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 근처의 성에 사는 부잣집 아이들이 와서 종종 함께 어울렸다고 해요. 어린 비페는 부잣집 아이들이 부러워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꼭 성에서 살아야지. 그는 여유가 생기자마자 어린 시절의 꿈부터 이뤘던 거예요. 그의 배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예술가로 대성공을 거둬 성에 살면서 그로테스크한 그림만 그리는 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페를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그가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전쟁과 죽음을 보며 자랐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10대 때 겪은 탓에 거칠고 어두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 뿐이죠. 아나벨이라는 운명.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비페의 인생에 찾아온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의 아내이자 평생 영감을 주고받은 예술적 동반자인 아나벨은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외모로 어릴 때부터 가수로 활동한 그녀는 부업으로 모델 활동까지 했죠. 지금도 음원 사이트에 아나벨 비페를 검색하면 그녀가 부른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나벨과 비페는 첫 만남부터 드라마틱했습니다. 비페 신드롬이 절정에 달했던 1958년,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사진작가의 시야에 한 할머니가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사진을 찍으려니 주변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배경 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진작가는 자신의 지인 두 사람을 촬영 장소로 부릅니다. 그 둘이 바로 비페와 아나벨이에요. 이때 찍은 사진을 보면 원래 찍으려던 할머니가 아닌 비페와 아나벨이 주인공처럼 느껴진답니다. 작가도 막상 찍고 보니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전시의 메인 컷으로 자주 사용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초면이고 그저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인데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미 사귀는 분위기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둘은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운명이었던 거죠. 그의 작업실에서 아나벨의 집까지는 100km였대요. 서울에서 춘천까지인 셈이죠. 그런데 그는 이 거리를 결혼식 전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왕복했다고 합니다.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아나벨을 사랑했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아나벨이 책을 쓸 땐 비페가 옆에 앉아 사파를 그렸고 비페가 전시회를 할 땐 아나벨이 선문을 담당했대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둘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약 40년 동안 이렇게 서로를 지켜줍니다. 1958년 12월 12일 비페와 아나벨은 프랑스 남동부의 반도인 생트로페의 한 교회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을 높은 곳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지중해가 내려다 보였죠. 이후 두 사람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식을 올리고 그곳에서 1964년까지 거주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유언장 정모라는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비페가 그림으로 남긴 자신의 유언장인데요. 테이블 위에 꽃이 있고 그 옆에 조명이 유언장을 가만히 비추고 있네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63년 4월 4일. 이것은 나의 유언장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부인 아나벨 비페에게 남긴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림을 완성한 후 유언장 밑에 찍어둔 지문입니다. 유언장을 자세히 보면 그가 지문을 여러 번 찍은 것을 볼 수 있죠. 인생이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라 미리 아내를 위해 이 작품을 그려두고 여러 번 숙고한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1919년 비페의 사망 20주년에 맞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베르나르 비페전에서 이 작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엽서 또한 가장 빨리 매진됐습니다. 아나벨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늘날의 관객들에게까지 전달됐다는 뜻이겠죠. 너무 완벽했기에 더 극렬했던 따돌림. 그런데 1950년대에 예술계를 휘어잡았던 비페의 명성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평론가들이 갑자기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날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평론가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 설득력이 있진 않아요. 이 시기에 비페는 선납금을 받고 주문 제작 형식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이 일을 두고 평론가들이 비페가 초심을 잃고 돈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며 비난한 거죠. 또 1950년대 후반부터는 풍경 작업을 주로 했는데 이것 또한 평론가들의 눈밖에 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인간 내면의 고독과 아픔을 그리더니 부와 명성을 얻자 변절했다는 게 이유였죠. 그를 향한 비판의 강도는 점점 거세져서 1960년대에 열린 비페의 전시회는 프랑스 평론가들이 단 한 명도 방문하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당시에 선납금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유독 비페에게만 가혹한 평가가 쏟아졌을까요? 평론가들은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최근 이런 분석이 등장했죠. 오늘날까지도 비페의 견줄 화가를 찾기 힘들 만큼 그는 너무 완벽한 예술가였다. 네, 한마디로 질투였던 거예요. 일단 비페는 너무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1950년대에는 순식간에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등극하죠. 아내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이고 화가로서 천재성을 타고난 건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롤스로이스를 몰고 성에서 사는 것도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을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몰고 성에서 사는 것도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러니 프랑스가 비페를 질투했다는 근래 해석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 방의 결정타가 날아듭니다. 당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말로는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예술의 중심지라는 소식이 자꾸 뉴욕에 붙자 정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촉망받던 예술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피해 뉴욕으로 이주한 게 결정적 원인이었죠. 이 시기에 마크 로스코, 잭슨 폴록 등 우리에게 익숙한 추상 표현주의 예술가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앙드레 말로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요. 그래서 그는 몇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중 첫 번째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추상 미술가들을 홍보하는 거였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보니 걸림돌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비페였죠. 세계의 미술계가 점점 추상 표현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비페의 인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여전히 구상미술이 대세였거든요. 결국 앙드레 말로는 위대한 예술은 더 이상 구상적이지 않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비페를 겨냥한 거죠.
결국 파리에도 완전한 추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뷔페의 입지는 좁아지다 못해 사라져버립니다. 이 시기에 뷔페는 한 기자와 짧은 인터뷰를 하는데 그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다른 예술가들도 처음엔 구상화를 그렸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추상화로 넘어갔습니다. 당신도 그 흐름에 따라 추상화를 그릴 생각은 없나요? 라고 기자가 묻자 뷔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모든 그림은 추상적입니다. 구상화가 이해하기 쉽다 해도 관객이 그림에 담긴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추상화, 구상화를 떠나 모든 예술은 추상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상화의 시대에도 끝까지 구상화를 고집했던 뷔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 뷔페 그림에서는 안정적인 구도와 밝은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폭풍의 시기를 지났던 그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을까요? 1971년에 받은 프랑스 최고 명예훈장인 레지옹 도네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훈장을 받은 뒤로 뷔페에게 쏟아지던 비난이 조금씩 수그러들었거든요. 덕분에 그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죠. 이 시기에 그가 많이 그렸던 것 중 하나가 배입니다. 뷔페는 배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가 그린 배는 사실적 기법과 원근법을 따른 차분한 풍경화로 화가의 안정감이 느껴지죠. 어머니와 자주 갔던 바닷가를 기억하며 그곳에 안정적으로 떠있는 배를 그리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줬나 봅니다. 실제로 뷔페는 커다란 범선 모형을 소장했는데 한 번은 배를 그리다 말고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작은 배에 비유하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나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작은 배와 같다. 파도는 계속해서 덮쳐오고 또 밀려가기를 반복한다.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때로는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면서 간신히 조종간을 잡고 있다. 뷔페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말들에서 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죠. 뷔페는 누가 자신을 욕해도 거의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요. 한창 평론가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혼자 괴로워했을 뿐 맞서지 않았고요.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그의 노년에 아나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땐 반박하진 않았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하면서 싸웠으면 됐잖아. 왜 그랬던 거야? 뷔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 나를 향한 비난이 나를 더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시켜줬으니까. 가히 마음 씀씀이도 거장이라 불릴만 하지요. 그는 평생 광대를 즐겨 그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광대가 여러 매체에서 다소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그려지지만 당시에는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연기로 관객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습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광대에게서 영감을 얻었는데 뷔페는 무대 위의 광대가 아닌 분장에 가려진 연기자를 봤습니다. 연기자들은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묵묵히 맡은 역할에 충실하잖아요. 실제로 뷔페는 광대를 보며 인간의 비애를 많이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뷔페의 그림 속 광대는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광대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풍파가 심한 삶을 살았는데도
실제로 뷔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의 밝은 면만 기억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그림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지금까지 뷔페의 천재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뷔페는 타고난 재능 이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는 노력하는 천재였지요. 살아있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 8천여 점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뷔페는 다시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성 안에 틀어박혀 계속 그림만 그리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자신이 좋아했던 문학 작품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가장 처음 그린 것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어요. 이후 쥘 베른의 해저 이만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차례로 그려나갔죠. 이 프로젝트는 그가 평생 그려온 정물, 인물, 생물, 풍경 등 모든 것을 망라의 캔버스에 담아내는 뷔페 그림 인생의 종합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던 뷔페는 1990년대 후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증상은 계속 심해져서 1997년에는 파킨슨병을 진단받기에 이릅니다. 몸은 계속 굳어갔고 1999년 6월에는 오른팔 손목이 골절되죠. 화가에겐 치명적인 부상을 겪은 뷔페는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해요. 그림은 내 목숨과도 같다. 내가 그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상태로 21세기를 맞이하게 될까 두려워했어요. 항상 내가 그림 없는 21세기를 살아도 될까라고 중얼거리면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브루타뉴의 폭풍입니다. 이 작품은 뷔페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뷔페는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브루타뉴를 그렸는데 그가 그린 수많은 브루타뉴 중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건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당시 뷔페의 지인들은 이 그림을 보고 뷔페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죽음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했대요. 이 작품의 중앙에는 침몰하는 노란 배가 있습니다. 뷔페가 자신을 종종 작은 배에 비유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그림은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게 된 자신의 마지막을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아나벨인데 그녀 역시 브루타뉴의 폭풍을 보자마자 뷔페의 죽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물건들을 전부 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그때 뷔페는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뷔페는 마지막 작품으로 해골을 모티브로 한 그림 24점을 남깁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죽음인데 어쩌면 화가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24점 중 10번째 작품인 이 그림의 한가운데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뷔페는 이런 식으로 매 작품마다 생명을 뜻하는 장기를 하나씩 그렸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을 그리면서도 생명의 상징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다양한 해석을 남깁니다. 뷔페는 굳어가는 몸으로 6개월 만에 24점의 그림을 모두 완성시킵니다. 이 시리즈가 완성되는 순간 그가 다시는 붓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뷔페는 이 작품들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은 듯해요.
붓을 내려놓은 비페는 이제 그만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죠. 1999년 10월 4일. 여느 날처럼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함께 산책을 다녀옵니다. 아나벨은 이때까지만 해도 비페가 평소와 같았다고 해고해요. 산책을 마친 후에 아나벨은 집으로, 비페는 작업실로 향하죠. 이게 두 사람이 함께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날 그가 평소와 달랐던 한 가지가 밝혀졌는데, 비페는 생애 마지막 날 작업실에 들어가기 전 집 근처 마리아상 앞에 장미 한 송이를 올려둡니다. 71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페의 장례식은 고인이 생전에 바랐던 대로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아나벨은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도망쳤는데 훗날 이런 말을 남겼죠. 비페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겠죠. 그의 결정에 대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다만 50년에 걸쳐 일군 화가로서의 위협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때때로 세간의 혹평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비페는 악평 덕분에 더 분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림에 자신의 열정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림은 그의 전부였고 나는 그의 모든 작품을 사랑합니다. 그와 나눈 41년간의 사랑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작품들과 그와 나눈 추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작업실에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생을 마감한 그를 처음으로 발견한 아나벨은 비페가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추상과 구상 중 무엇이 더 위대한지를 따지는 일이 더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앤디 워홀이나 데미언 허스트 같은 작가들이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으면서 비페의 작품이 상업적이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었죠. 비페는 21세기를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지금 시대는 그의 인생과 작품 전체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철저히 외면했던 프랑스에서 열린 회고전이 이를 증명하죠. 아나벨의 진심 어린 바람이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화가 베르나르 비페의 마지막 선택이 많이 아쉽고 슬프기도 하네요. 그림을 너무 사랑했고 아내인 아나벨 또한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정작 스스로 자신은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했지만 스스로에겐 관대하지 못했던 화가 베르나르 비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